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합사의 마지막 원격 수업입니다. 마지막 원격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이네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는 각자 반에서나 아니면은 뭔가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얘기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말고사 전에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점은 11월 30일 월요일 저녁 8시 반인데 여기가 1학년 5반 교실이에요.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수능 시험장에 다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교실도 그렇고 그런 게 다 붙어 있는데 1학년 5반에 지금 안 붙어 있어서 선생님이 일로 왔는데 너무 추워요 지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머리 되게 기르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용실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쯤에는 머리가 조금 정돈이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화에 선생님이랑 만나는 친구들 있죠, 수업 시간에. 1학년 4반, 3반, 그리고 1학년 화요일이 7반, 1반 이렇게인데 다른 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따로 받지는 않을게요. 그 대신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온다고 하면은 질문을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어제 2학년 선배들 그 문제 풀어주려고 선생님 핸드폰으로 이제 필기하는 법을 내가 이렇게 터득을 해가지고 원격 수업 올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제야 터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사항 보시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드릴지에 대한 번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번호들 잘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복습 날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너희들 없이만 나 혼자 복습하는 그날이 바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지금 교과서도 프린트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건 안 되고 나 혼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때 선생님 범위는 총 4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사회적 성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후루룩 다 끝낸 세 번째 세계화, 그리고 네 번째 평화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학기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우리는 포커스가 여기 많이 가 있을 거야. 상대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금방 끝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습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제일 좋은 건 미리 공부를 해놓고 나서 나랑 내가 잘했는지 이거를 서로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공부를 못했어도 이 수업은 일단 들어야 되니까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프린트도 꼭 풀어주시고. 자, 그럼 사회 정의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교과서에서 배운 것부터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사회 정의 파트에서는 교과서에서 소단원이 총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정의의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실질적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정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의관들이 나오게 되는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린트의 내용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의 의미를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는 것 이라고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실현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 통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선생님은 하나를 더 알려드렸어. 뭘 알려드렸냐면 절대적 평등,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그랬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우리 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절대적 평등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 능력에 따른 분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업적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는 것. 그 업적에 따른 분배는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성취를 해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무래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분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장단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적 평등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제일 공평하다면 공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똑같이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고요. 선생님 히터 좀 끄고 올게요. 추워서 히터를 틀었더니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가 엄청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히터 끄고 내가 열을 내볼게.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얘들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임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이 우연적인 요소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프린트 푸시다 보면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 같은 걸로 평가하는 것을 능력에 따른 평가라고 문제 프린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이 증서라는 뜻에서 이 능력에 따른 분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능력과 업적을 비교하는 가장 큰 기준은 능력은 그 사람의 선천적 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업적은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장점은 어쨌든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업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것들을 축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동기부여에서 좀 약화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개인주의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개인,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유치원 때 아빠, 엄마 이런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선생님이 쭉 해가지고 개인관, 그 다음에 공동체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야. 그랬을 때 자유주의는 개인관, 개인이 어떠한 독립된,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 없이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공동체주의의 개인관은 그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개인에게 어떠한 특정한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동체주의의 공동체관은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리더가 있으니까 사람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걸 개인한테 잘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주의가 변질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기주의로 간다 그랬고, 공동체주의가 변질되면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런 걸로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자유주의는 개인선에 실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 공동체주의는 공동선, 개인선, 공동선에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얘네들 중에 뭘 할래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헌법 제23조에 봐도 우리 1항에는 본인의 개인의 재산은 그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장점이 조항이 있지만,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복리에 맞도록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수행평가에서 이야기했던 의무투표제 시행이나 아니면 부유세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웹툰에 대한 찬반, 그러니까 웹툰 규제에 대한 찬반의 내용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 교과서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금방 넘어가면 되고, 본격적으로 가야 될 건 프린트. 자, 정의가 가장 이제 오랫동안 쓰여졌던 의미이고, 일단 정의의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는 그냥 좋은 것, 그러니까 도덕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정의만의 그런 특색 있는 데피니션을 내릴 수 없으니까 정의만이 가지는 정의를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넘어와서 롤스가 이야기한
절차적 정의. 일단 사회 정의가 있고 절차적 정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회 정의, 이게 개인만이 실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다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는 뜻에서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게 지켜지게 되면 결과는 불평등할지언정 우리가 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우라고 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의에 대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 시작해야지. 9명이 나오는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자님, 유일한 이제 동양 철학자. 이 정의는 어떤 것?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대 그리스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누가 스승? 플라톤이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세계를 가르쳤고 아테네 학당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가르쳤다. 그래서 둘의 철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상상도 못한. 네. 자, 그랬을 때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의 책 국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개인이 있고 이상적인 국가가 있는데, 이상적인 개인이면은 각자가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라는 몸에서 보여지는 그 영혼이 있다고 했는데, 머리가 잘 발달되면 이성, 그 다음 얘는 기계, 그리고 얘는 욕구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성이 잘 발달되면 이 영혼, 이성, 기계, 욕구가 잘 발달되었을 때 이성이 잘 발달된 덕은 지혜라 그랬고, 얘가 잘 발달되면 용기, 그리고 얘가 잘 발달되면 절제. 그래서 지혜랑 용기랑 절제라는 덕을 잘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으면 조화로운 개인, 이상적인 개인, 정의로운,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롭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국가로 넘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라 국가에서? 통치자.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은 수호자. 그 다음 절제하는 사람은 생산자. 근데 여기서의 절제라는 말이 얘들아 결국에는 용기나 지혜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생산자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을 때 통치자들은 결국 나라를 다스려요. 그 다음 수호자는 나라를 지켜요. 군인, 방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생산자들은 이 농업을 담당해서 각각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그게 곧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플라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가 있었어요. 일반적 정의는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거고, 특수적 정의는 각 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 정의는 뭘 잘 지키는 거? 공익을 지키는 법을 잘 준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수적 정의 세 가지는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는 내가 이 사람을 손해를 끼쳤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이익을 줬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등가 교환, 이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교환적 정의도 이 시장에서 같은 가치에 있는 물건들끼리 서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교환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봅시다. 중국 철학자 공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생겨난 철학은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기억나지?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는 그동안은 이 사회의 덕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게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 워낙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애들의 그런 노동권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다운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엔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좀 정의로운 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내세운 덕목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공리주의의 캐치프라이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정의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상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고요. 뭔가 소수의 의견이 더 도덕적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들이 묵살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고 나온 학자가 롤스입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로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롤스는 어떤 사회가 정의롭냐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 같이 무지외배를 쓰고 있대. 이거 무슨 입장? 원초적 입장. 나 왜 이런 거 선생님이 사실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동아리를 총 5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연극 동아리였는데 네 나름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근데 그러네요. 네. 그 이후로 연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 무지외배를 쓰고 있는 원초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의 사회적 환경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가장 제일의 원칙, 누구나 다 자유는 있어야 돼. 그거를 평등한 자유의 원칙. 나도 너도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장 먼저 꼽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 이제 이 원초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를 살아가려면 내가 공을 뽑아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는지 이런 걸 이제 뽑을 건데 내가 1번을 뽑을 수 있고 5번을 뽑을 수 있고 10번을 뽑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10번을 뽑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렵게 뽑아도 결국에는 사회 시스템이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거야 라는 것에 차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선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이 차등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이 기회균등의 원칙, 공을 뽑으러 가는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롤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롤스의 정의론 뒤에 이제 샌델의 정의론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분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와이처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통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 영역이면 필요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뭔가 업적을 잘 따서 노벨상 같은 걸 준다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업적에 따라서 나가야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는 각각 분배 기준이 달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가보도록 할 건데 자유주의 철학자 2명 누구? 롤스랑 노지. 그 다음 공동체주의 철학자 3명 누구? 맥킨타이어, 와이처, 샌델.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롤스는 텍스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뭐냐면 자유는 일단 제1원칙에서 자유를 다 누구나에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자유롭고 저 사람도 자유롭고 하지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어떠한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롤스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 노직은 자유는 지상주의였잖아. 그냥 건들지 마. 그냥 개인의 삶을 잘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롭게 내비두면 그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직.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뭔가 세금을 걷는다든지 소득 재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건 노직 입장에서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 노직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렇지. 개인이 선행을 통해서 분배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노직의 철학입니다. 자, 이제 맥킨타이어랑 와이처랑 샌델 공동체주의 철학자인데요. 맥킨타이어는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도덕을 이야기할 때 윤리를 얘기할 때 총 3가지 기준이 있어.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 그 다음에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철학이었지?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생활 윤리에서 배우게 될 텐데 네, 또 이러면 또 계속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맥킨타이어는 덕윤리 철학자 뭔 소리냐면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건가?
건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미 살인했어 이러면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고, 그러면 이 개인의 도덕성을 잘 함양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 공동체가 잘 서 있어야 그 사람의 덕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입니다. 다음 말처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회마다 각각의 분배 기준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풀다 보면 그런 선지 나왔을 거야. 모든 그 가치는 사회적 가치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이 영역에서 A라는 분배 기준, 이런 사회에서 B라는 분배 기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엔 그 분배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가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샌델은 롤스를 까고 나온 철학자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아니 어떻게 그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결국 공동체 영향을 그러니까 샌델이 이야기한 건 뭐야?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잘 서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시민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대의식을 갖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목소리도 내고 이러는지가 결국에는 정의로운 사회에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맥킨타이어, 왈처, 샌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벤담, 그러니까 밀도 있지만 벤담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롤스, 노지, 맥킨타이어, 왈처, 샌델의 각각의 사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푸시다 보면은 제시문을 딱 읽었을 때 얘가 누구지라고 이 9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끄집어내야지. 맞아. 이건 왜냐면 수업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제시문을 읽다가 이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가 나온다. 혹은 정말 낯선 제시문이 나온다. 여러분들 중에 2학년,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윤사나 생윤을 수능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낯선 제시문에 사실 되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누구니까 교육과정 안에 있는 철학자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매칭시키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이 제시문이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까지는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롤스, 노지, 맥킨타이어, 왈처, 샌델 정도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웠으니까 이건 누구지? 라고 이렇게 적용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 철학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얘가 중요한 건 개인이구나. 얘가 중요한 건 공동체구나. 그럼 얘는 자유주의 철학자겠네? 얘는 공동체주의 철학자겠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푸시다 보면 자유주의에 관한 선지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공동체주의에 관한 선지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 이 얘기했잖아. 자유주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그때 교실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아요.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철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불평등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불평등은요, 우리 교과서에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다른 말로 사회적 일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감불평등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공감불평등.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제도. 이 사회복지제도에서 우리 보편적 복지랑 선별적 복지 프린트 얘기 좀 이따 할게.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본 불평등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프린트의 내용들을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 불평등을 이야기한 학자는 둘이 있었는데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그랬을 때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건 계급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자본가랑 노동자가 나눠지는 건 경제적인 의미의 계급으로만 나눠지고 얘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계속 자본가,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계속 노동자 이렇게 쭉 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 이동이 서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그 뒤집으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보고 막스 베버가 느낀 거 이거 너무 이게 단편적이다.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에 일원론이라고 쓰여져 있을 텐데 한 가지 기준으로만 너무 사회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원론, 이 사회를 다양하게 좀 봐야지.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상중하를 나눈 다음에 다양하게 범주하는 거야. 나는 사회적으로는 중층이고 경제적으로는 하층이고 뭐 정치적으로는 상층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누는 건 권력,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누는 건 계급, 사회적인 영역에서 나누는 건 지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권력, 계급, 지위 맞겠죠? 이게 선생님도 어쨌든 책을 안 보고 프린트를 안 보고 내가 슬슬 얘기하면 그만큼 내가 머릿속에 그게 있다는 거지만 가끔씩 좀 헷갈릴 때도 있긴 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어쨌든 자 베버는 그래서 이론론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다원론 입자고요. 상중하가 이 왔다 갔다 이 수직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다 이렇게 열려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전체 사회를 1, 2, 3, 4, 5로 나눈 것을 우리가 5분위,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분배율,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분위 소득의 평균 그 소득을 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으로 나눈 값이 이 소득 5분위 분배율. 얘는 뭐에 제일 좋다고? 양극화를 측정하는데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득 5분위 분배율의 이 최저치, 다시 말해 완전 평등한 사회면 이 수치는 뭘로 나온다? 1로 나오고요. 그 다음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뭐로 나온다? 무한대로 나온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양극단만 놓고 보니까 이 중간 상황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인구 누적 점유율분의 소득 누적 점유율 해가지고 나온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로렌츠 곡선 해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자 인구 누적 점유율, 소득 누적 점유율 했을 때 얘가 완전 평등선, 얘가 완전 불평등선 했을 때 오선이 로렌츠 곡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부분의 이 면적의 넓이가 곧 진위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완전 평등한 사회는 0으로 나오고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는 1로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문제점이 뭐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의 계층이 중층이 사라지고 상하층으로 가지만 하층으로 가는 비율이 많은데 결국 이 경제적인 격차가 다른 영역에까지 그 연결된다는 게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복지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는 여러분들 너무 생각까지 다루었으니까 내가 시험범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야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래서 이 누구에나 얘가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건 보편적 복지. 장점, 단점이 있었어. 단점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점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선별적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복지. 그래서 효율적인 건 좋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썼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여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막혀져 있는 그 현상을 유리 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대 조치로 여성 할당제나 아니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대학 입학 기회, 등등 전형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를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 그 시스템을 열어주는 것이 적극적 의대 조치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공간 불평등. 얘들아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5%가 살고 있어. 근데요.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까 드디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대요, 인구가. 그리고 면적도 11.8% 대 88.2%였잖아. 근데 재밌는 게 인천 쪽에 송도 같은 그런 땅들에서 조금 메리츠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도 조금 넓어졌다고 하더라고. 10%인가? 네,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어쨌든 그런 좁은 면적 땅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게 됐다.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성장 거점 개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거 정리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지역격차 완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받은 적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도권 등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각 그 지역마다 세워진 혁신도시. 자, 그 다음에 지역에 그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 브랜드화나 아니면 장소 마케팅. 근데 이 브랜드화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슬로건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도 있었어. 아이서울유, 뭐 물맑은 도시 양평 이런 거.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들을 이름을 아예 그 지역 이름으로 붙여서 지리적 표시제,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거. 이천, 쌀, 횡성, 한우, 보성, 녹차, 제주, 감귤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장소 마케팅, 그 지역에서 유명한 장소들을 아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뭐 부산 비프광장, 제주 올레길, 전주 한옥마을 이런 것들도 되고 축제 같은 거, 보령 머드축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간불평등 우리 프랙티에서 많이 정리했었는데요. 이 공간불평등의 양상은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심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도 도시 내에도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었어.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성장 거점 개발. 이게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딱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잘 크면 다른 데까지 이게 퍼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거의 반대말은 모든 국토가 고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의 균형 개발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불평등 다 됐고요. 자, 세계화, 평화.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거랑 금방 기억날 거야. 얘들아, 세계화는 일어나게 된 배경은 결국 뭐? 교통통신의 발달인데 결국 이 세계화가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게 뭐 있다고 했어? 뭐? 지역화. 왜냐면 각각의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 지역엔 뭐가 유명해, 저 지역엔 뭐가 유명해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세계화랑 지역화랑 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생님 교과서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세계화가 일어나면 총 7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1번부터 기억이 나올까요? 교역이 증가합니다. 사회, 교역 간의 자본이 어떻게 된다? 자본이 통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하고 교역하고 국경이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그 중심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어. 세계도시. 그래서 이 세계도시는 대부분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되어서 결국엔 그 도시의 중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많이 생겨나? 다국적 기업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 다국적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본사나 연구소는 주로 선진국에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많이 가는데 이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어떤 문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도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편윤리 확산인가? 7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교과서 내용에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세계화의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문화의 획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각자의 지역마다 문화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어느 좋은 문화가 그냥 쫙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의 획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고 세 번째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난민들도 이제 받아주면서 인권을 챙겨야 되지만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분명히 특수한 윤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공정무역. 다음 두 번째는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이야기했던 문화 다양성 선언 이런 것이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니까 보편윤리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번째 평화입니다. 평화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무슨 평화 무슨 평화? 소극적 평화랑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는 단순하게 뭐만 없는 상태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평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평화? 적극적 평화. 다시 말해서 이런 물리적 폭력에다가 간접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인데 간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뭔가
나에게 억압을 주는 그런 게 이제 구조적 폭력인 거고, 문화적 폭력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쓰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에도 이게 녹아져 내려져 있으면 그게 곧 문화적 폭력이다. 그런 것까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 평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잘 유지되면 인류의 어떠한 증진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도 교과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이 이 평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그 주체들의 행위 주체냐라고 이야기하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국가, 그리고 그 국가 단위가 이 가입하는 국제기구가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민간 그런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국제 비정부기구 NG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여러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UN, 그 다음 유럽연합, IMF, IOC 같은 올림픽 그런 단체들은 누가 다 가입이 되는 거지? 그치, 국가가 다 가입하는 거니까 얘는 정부 간 국제기구.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분야를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떤 단체인지 좀 얘기 좀 해줘봐. 환경. 그치, 그린피스 딱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권.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단체가 국제 엠네스티, 기억나죠? 국제 사면위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같은 세계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구도 있었고, 의료, 그치,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그 나라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옥스팜, 이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런 사람들도 이제 영향력 있는 개인으로 나왔던 것도 다 기억나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적어도 시험 보기 전날 밤에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랑 이번 학기 동안 이런 것들 공부했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일단 올해는 마지막인데, 어쨌든 1년 동안 이 마지막 얘기는 마지막에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 만나서 반가웠고, 이어서 문제 프린트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텝 1은 4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이거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 부분적 정의, 교환적 정의 다 알겠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산술적 비례라는 말하고 기하학적 비례라는 말 때문에 헉 했을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산술적 비례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친 만큼의 양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동등한 양만큼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지. 그거 우리가 산술적 비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적 비례는 어디서 이제 말이 이렇게 유래가 됐냐면, 만약에 밭을 내가 이만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만큼을,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만큼을,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이만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도형으로 따졌을 때 각각의 어떠한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출물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딱 이 면적만큼 그 산출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장 공정하다고 한다면 면적에 따라서 나온 수확물들을, 물론 셋이 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가정하에 그 면적만큼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자신이,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목만큼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10만큼 했고 어떠한 사람이 5만큼 했고 어떠한 사람이 3만큼 했다. 그러면 기하학적 비례에 따르면 10만큼 일한 사람이 10만큼 가져가고 5만큼 일한 사람이 5를 가져가고 3만큼 가져간 사람이 3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생각하면은 이 산술적 비례가 이게 교정적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것만큼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그러니까 이 얘랑 얘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 비례는 이제 분배적 정의. 왜 우리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가 분배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A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고 비슷한 물건끼리 교환하는 것은 교환적 정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술적 비례랑 기하학적 비례라는 말은 이 문제 프린트에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텝 2 6번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스텝 2 6번은 통합사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 생활과 윤리를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운 선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거의 뉘앙스가 뭐냐면,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재능이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한 그런 우연히 주어졌던 그런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 마지막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롤스라고 잡아냈으면 참 잘한 건데, 그러니까 롤스예요. 이 선지는 롤스인데, 이 롤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든지, 아니면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혹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혹은 자유주의 사상가, 이런 걸로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배워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뭐냐면, 롤스는요, 개인이,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을 상정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내면에는 각자가 가지는 천부적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부적인 어떠한 재능이 그 각자의 개인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초적 입장을 상정을 해서 이 정의론을 펼친 거거든요, 롤스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롤스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이거야. 개인이, 그래, 능력은 다 있다고 쳐. 그리고 각자가 개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라는 것이 결국엔 우연적 요소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나한테만 가지고 쓰게끔 하는 건, 그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이거를 사회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 왜? 내가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우연적 요소일 뿐더러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사실 내가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건 선생님 표현으로 할게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 맞고,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사람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유한 사람들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도 롤스는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원하니까 기업번 선지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름도 인정해요. 여기. 근데 개인의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공동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롤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 자산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개인이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걸 개인 것만 여기지 말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공동 자산으로 여긴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되게 맞닿아 있는 사상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를 경제적인 의미보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의미에서 공동 자산을 추구했다라는 점이 롤스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요거는 롤스 사상에 정말 심화긴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 마지막 문제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통합사회 때 1학년 때 가르쳐 드릴 마지막 지식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요. 일단 이 문제 풀고 마지막 인사할게요. 가의 갑의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도식화되어 있는 거, 요거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윤리 선택하는 친구들. 자,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성과, 옳고 그름 등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의 우선. 얘들아, 국가는 본성에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보다 우선한다는 거고, 국가가 개인한테 우선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이 제시문이 누가 이야기했는지까지 알아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시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엔 너가 이 텍스트를 읽고 얘를 뭘로 잡아내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 공동체주의구나, 얘만 잡아내면 돼요. 사실 이거 그 원문은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외에도 중용이라는 사상이나 뭐 행복 이런 사상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외의 것에 어떠한 또 사상적인 것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될 때 정당하다. 자유를 원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인간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보존의 욕구 때문이다. 얘들아,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가가 왜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는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한다고 봤는데,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정확히는 개인의 어떤 생명 보호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게 어떠한 사상관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얘가 일단 자유주의, 개인이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사상가는 여러분 사회계약설이에요. 우리 맨 첫 시간에 우리 왜 그 근대 시민혁명 나오면서 그 근대 시민혁명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설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결국엔 개인 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회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정치와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 국가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계약설. 근데 이제 이게 개인 한 명 한 명의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으로서 되게 큰 의의를 가지는데, 이 사회개혁설 주장한 학자가 여러분들 뭐 알아만 두세요.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홉스, 로크, 루소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 셋이 자연 상태를 보는 게 서로 다 달라요. 근데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해요. 비참한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엄청 안 좋아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거. 그러니까 이 을사상가는 사실 홉스예요. 홉스예요. 그리고 로크는 이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루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에 배우시고 루크랑 그러니까 루소는 완전 자연 상태는 진짜 평화로운 상태라고 봤고요. 그다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화롭긴 한데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근데 홉스는 완전히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으로 봐서 서로 자연 상태를 다 다르게 봤다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홉스의 사상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갑은 공동체주의고 을은 자유주의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의 입장에선 A, B가 둘 다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A는 아니요, C는 예의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가? 얘는 을이 긍정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없고, 개인의 도덕성은 공동체적 맥락에서 형성되는가? 봅시다. 개인의 도덕성이 공동체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말은 공동체에서 도덕성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갑에게 어울리는 말이고, 을은 부정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계약의 산물인가?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고 계약 산물이니까 얘는 을. 그 다음에 개인은 국가의 번영과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가? 갑. 그 다음 공동선을 해치는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어야 되는가? 공동선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그 선생님은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1년 동안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았겠고요. 어쨌든 선생님도 우리 양서고 1학년 친구들과 올 한 해 너무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네, 여기다 연습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 선생님이 문제 프린트에다가도 써줬지만 여러분들 모두 갑자기 네,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진쌤이었고요. 여러분들 남은 양서고 생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